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시민 지식방송 UTV 제작권은 GPD 고소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4G 네트워크 LTE 어드밴스 비밀은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에 있다. 네, 상당히 제목 끌립니다. 네, 오늘 로데 슈바르즈의 최지원 선생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이게 뭐 아주 요즘 LTE 폰 많이 나오는데 시적절한 아주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 LTE 어드밴스는 LTE보다 분명히 난 거고, 그죠? 더 네. 나아야죠. 얼마나 난 겁니까, 이게? 지금 이론상으로 비교를 하면은요, 우리가 가장 크게 얘기하는 부분이 네.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전송할 수 있느냐, 네네. 스루풋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음. LTE 같은 경우에 지금 이론상으로 약 300Mbps 수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LTE 어드밴스는 1GBps까지 올릴 수 있다. 네. 최대로 올렸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3G가 지금 얼마나 되죠? 3G가 100메가 되나요? 3G 우리 그 네. WCDMA 네네.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애초에 얘기했었을 때는 네. 이론상 2Mbps 얘기했었어요. 2메가? 예, 야, 2메가에서 1기가로 간 겁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야. 거죠. LTE 어드밴스. 요게 그러면 실제로 상용화돼서 구현되는 거는 뭐 내년도 한 이맘때면 구현되는 것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사업자들이나 음. 여러 제조사들 쪽에서 이제 네네. 연구 개발하시고 이제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LTE 폰이나 뭐 예. LTE 스마트 기기 사잖아요. 예. 그러면 LTE 어드밴스가 나오면 그거 다시 또 그거 못 쓰는 거죠. 글쎄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폰을 개발을 하시느냐, 이제 그리고 뭐 기지국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이런 네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음. 또 같이 결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뭐 지금 시점에서 된다 안 된다라고 네. 얘기하기는 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그것도 이걸 또 막 무작정 기다릴 수만도 없죠. 요새는 뭐 6개월도 긴 시간이니까. 네. 예. 어쨌든 간에 휴대폰이 계속 바뀔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요. 비밀은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에 있다. 네. 뭐 LTE 어드밴스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이 이거 뭐예요? 또 이건요. 아까 말씀드린 이 데이터 스루풋이라는 게 이제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네. 이제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요인들은 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네네. 근데 이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이 그 기법은 네. 이제 결과적으로 이 스루풋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로서 LTE 어드밴스에 들어가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요. 이게 특별히 아주 이 전문가가 독일 본사의 전문가분들이 만드셨다면서요? 이 영상을 지금. 예, 지금 오늘 준비된 내용은 네. 저희 독일 본사의 교육팀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그 진행을 하셨던 내용이죠. 네네. 예.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거 다 더빙된 건 설마 우리 독일어로 듣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하기엔 저도 어렵고요. 네네. 저희 본사 쪽에서 이제 더빙을 해서 음. 지금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네네.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전혀 어려움 없으실 알겠습니다.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동영상이 한 몇 분 정도, 한 40분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네.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 동영상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들 댓글창에다가 편하게 써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따가 Q&A 시간 따로 가질 거거든요. Q&A 시간에 할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서로 질문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관점을 표현하는 겁니다. 질문이 되게 좋은 어떻게 보면 공유하고 또 지식 기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서로 다양한 분들이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프라인 만난 건 아니지만 지금 온라인 공간에서 만났는데 이 1시간을 우리 서로 되게 유익하게 또 서로 그런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녹화된 방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Q&A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데 슈바르즈 LTE 웨비나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저는 오늘 웨비나를 진행해드릴 안드레아스 레슬러라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의 주제는 최근 이동통신업계 및 관련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LTE 어드밴스드입니다. 특히 이름처럼 LTE에서 더 진보한 부분과 특히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에 대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을 진행하고요. 이후 마이크 코트캄이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에 대한 측정을 보여드리고 설명할 것입니다. 시연은 로덴 슈바르즈 SMU200의 벡터 시그널 제너레이터, 스펙트럼 분석기인 FSW, 그리고 단말 및 칩셋의 개발부터 양산까지를 모두 담당할 수 있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CMW500 장비를 이용하여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웨비나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 먼저 LTE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2012년 9월에 발행된 GSA의 최신 보고서에서는 현재 46개국에서 96개의 사업자들이 LTE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에 따르면 2012년 말까지 65개국 152개 사업자로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포마 앤 텔레콤스의 보고서에서는 2012년 2, 4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2,760만 명이 LTE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전체 가입자의 3분의 2 정도가 북미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아시아와 유럽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시장에서의 급격한 증가세로 인한 2G, 3G와 같은 기존의 이동통신 기술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전 세계의 모든 사업자들은 LTE를 4G 네트워크로 홍보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몇몇 예는 미주 지역 사업자들의 예입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사실 LTE는 4G 기술이 아닙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사실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LTE의 기술 규격인 3GPP 릴리즈 8은 4G 네트워크에 대한 IMT 어드밴스드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IMT는 International Mobile Telephonie의 약자로서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산하기구입니다. 마찬가지로 3GPP는 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의 약자로서 LTE 기술 규격 및 LTE Advanced 기술 규격인 릴리즈 10을 제정하는 규격 단체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밴드위스, 피크 데이터 전송률, 스펙트럴 에피션시 면에서 릴리즈 8 규격으로서의 LTE는 IMT 어드밴스드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피크 데이터 전송률과 스펙트럴 에피션시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LTE 어드밴스드의 두 가지 특성을 적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이모로 알려진 다중 안테나 기술을 업링크까지 적용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기능입니다. 특히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기능은 더 넓은 전송 대역폭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개의 캐리어 시그널을 다중으로 이용하는 기술로 사용됩니다. 오늘 웨비나는 특히 LTE 어드밴스드의 가장 큰 특징으로 알려지고 있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3GPP 릴리즈 10 규격은 최대 100MHz의 넓은 전송 대역폭을 만족하기 위해 최대 5개까지의 컴포넌트 캐리어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3GPP 내의 RAN4 워킹 그룹에서 정하는 퍼포먼스 요구사항을 보면 아직까지는 2개의 컴포넌트 캐리어까지로 요구사항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릴리즈 10을 통해 묶을 수 있는 최대 밴드위스는 40MHz로 제한되지만 적어도 IMT 어드밴스드의 요구사항에는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 컴포넌트 캐리어는 하위 호환성을 위해 3GPP 릴리즈 8에 호환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각각의 컴포넌트 캐리어들은 서로 다른 밴드위스를 가질 수 있으며 LTE의 채널 주 밴드위스인 1.4, 3, 5, 10, 15, 20MHz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이들 주파수 대역은 해당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에 맞춰 구성됩니다. 다시 RAN4로 돌아가면 현재 RAN4에서는 5, 10, 15, 20MHz 채널 밴드위스에 대한 구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총 3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릴리즈 10은 이 중에서 인트라밴드 컨티규어스 구성과 인터밴드 CA를 지원하며 인트라밴드 넌 컨티규어스 CA는 릴리즈 11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인트라밴드 CA는 같은 주파수 밴드 내에서의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의미하며 컨티규어스 구성과 넌 컨티규어스 구성으로 구분됩니다. 반대로 인터밴드 CA의 경우 각각의 컴포넌트 캐리어들은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에 존재하는 구성입니다. 결과적으로 인터밴드 CA의 경우 각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조합의 수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인터밴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의 밴드의 조합에 대해 RAN4가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RAN Plenary Meeting 55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합이 현재 3GPP에서 규정하는 조합들인 셈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미주 사업자들의 요구사항인데요. 매우 많은 서로 다른 주파수 스펙트럼의 조합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란4는 인터밴드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인트라밴드 컨티규어스와 인트라밴드 non 컨티규어스에 대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우선 얘기하면 첫 번째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동작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은 LTE 연결이 된 상태에서만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TE 어드밴스드를 지원하는 단말은 릴리즈 8로서의 LTE에 해당하는 모든 일반적인 동작들, 즉 셀 서치, 셀 실렉션, 시스템 인포메이션 획득, 라치 프로시저와 같은 내용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동작들은 업 다운링크 모두 프라이머리 컴포넌트 캐리어 신호를 통해 수행하게 됩니다. PCC 신호는 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단말이 어떤 PCC를 지원하느냐에 좌우됩니다. 즉, 같은 사업자에서 사용되는 단말이라도 단말에 따라 서로 다른 주파수의 PCC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업링크 PCC는 제어 신호의 전송, 즉 PUCCH의 전송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유저 데이터, 즉 PUSCH의 전송을 위해 SCC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릴리즈 10 규격의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은 업링크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LTE 어드밴스드는 이를 다운링크에만 우선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초기 LTE 어드밴스드의 시나리오는 다운링크, 업링크에 대해 비대칭적 구성을 하는 모양, 예를 들어 2개의 캐리어 컴포넌트를 다운링크에 1개의 컴포넌트 캐리어를 업링크에 사용하는 모양처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업링크에서의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인터밴드 구성으로 사용한다고 할 경우 이는 2개의 전송 선로를 단말기에 구성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단말기 설계의 복잡도와 전력 효율성에 있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각각의 컴포넌트 캐리어에 대한 파워 컨트롤의 경우에도 파워 헤드룸 리포트와 버퍼 스테이터스 리포트, 타이밍 어드밴스드 리포팅의 구현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 상용 단말의 개발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LTE 어드밴스드를 적극적으로 출시하려는 목표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서는 간단한 구성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은 커넥티드 모드에서만 동작한다고 하는데 과연 네트워크에서는 어떻게 단말이 지원하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의 범위를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단말이 LTE망에 등록을 하고 어태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달되는 UE capability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UE eUTRA capability 정보 부분이 릴리즈 10 규격에서는 더 확장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추가 항목이 더해져 있습니다. RF 파라미터 V1020 항목이 단말에서 지원하는 주파수 밴드 등의 정보를 네트워크에 전달하는 항목인데 바로 이 항목이 각각의 밴드에 대해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지원 여부를 업링크, 다운링크별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주파수 대역별로 지원되는 밴드위스 클래스 정보, 인트라밴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인지 인터밴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인지에 대한 내용도 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밴드위스 클래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는 릴리즈 10 규격에서 정의하는 밴드 클래스입니다. F 클래스까지 총 6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만 D에서 F까지의 클래스는 3GPP에서 연구 중인 클래스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되는 클래스는 A에서 C의 클래스가 됩니다. 클래스 A의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은 한 개의 컴포넌트 캐리어를 이용하여 100RB, 즉 20MHz의 밴드위스로 결합되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B와 클래스 C는 두 개의 컴포넌트 캐리어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단지 결합되는 밴드위스만 차이가 있습니다. 클래스 B를 보시면 클래스 A와 같이 100RB를 사용하게 되지만 두 개의 컴포넌트 캐리어를 사용한다는 점이 달라집니다. 클래스 C는 결합되는 밴드위스가 총 200개의 RB로서 총 40MHz의 대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LTE와의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는 특성이 됩니다. 클래스 C는 두 개의 컴포넌트 캐리어를 사용하는 클래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들 클래스들의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 화면은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의 세 가지 타입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CA는 예상하시겠지만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의 약자로 의미합니다. 명칭의 중간에 있는 숫자들은 주파수 밴드를 의미합니다. 즉, 첫 번째 경우에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사용되는 LTE 밴드 1을 의미하고, 두 번째 예의 25는 미국 사업자인 스프린트 넥스텔이 사용하는 LTE 밴드 25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의 5도 마찬가지로 미주 지역에서 사용되는 밴드 5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숫자 뒤의 영문 숫자는 밴드위스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우선 인트라밴드 non-contiguous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단말은 밴드위스 클래스 A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어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밴드 25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캐리어를 최대 100RB까지 사용하여 송수신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단말이 같은 주파수 밴드를 사용하거나 두 개의 연속되는 캐리어를 결합하여 사용한다면 이 경우는 CA25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인터밴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파수 밴드에 대해 해당하는 밴드위스 클래스를 명기합니다. 마지막 예는 3GPP 워킹 그룹인 RAN4에서 제정한 것으로, 이 경우에는 주파수 밴드는 밴드 1, 5를 결합하여 사용하며 각각 밴드에서 사용되는 밴드위스는 최대 100RB, 즉 20메가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 실제로 활성화되어 사용되려면 LTE 동작에는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될까요? 우선 전제로 해야 할 것은 단말은 항상 프라이머리 컴포넌트 신호를 주는 프라이머리 셀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프라이머리 셀은 프로토콜상으로 Non-Access Stat Room NAS 기능을 제공하는 셀로서, 예를 들면 시큐리티 키 교환, 트래킹 에리어 업데이트와 같은 이동성 정보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 프로토콜 계층에 대한 그림이 표시되고 있는데, 여기서 녹색으로 강조된 계층이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계층들입니다. PDCP 계층과 라디오 링크 컨트롤 계층의 경우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계층들의 경우 릴리즈 8 규격에 비해 더 많은 데이터 전송률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더 큰 버퍼 용량을 요구하는 것이 됩니다. 요구되는 버퍼 용량은 단말이 속한 카테고리에 좌우됩니다. 단말의 카테고리에 있어서 릴리즈 10 규격은 6, 7, 8 카테고리가 추가되었는데,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은 이들 카테고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존 릴리즈 8에서부터 정의되는 2에서부터 5까지의 카테고리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두 번째 셀에서 제공되는 두 번째 컴포넌트 캐리어에 대한 제어는 라디오 리소스 컨트롤 계층을 통해 설정됩니다. 이들 두 번째 컴포넌트 캐리어들은 모두 데이터 전송용으로만 사용됩니다. RRC 계층에서는 세컨더리 셀에 대해 파라미터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미디움 액세스 컨트롤 계층은 결합된 컴포넌트 캐리어들에 대한 멀티플렉싱 계층으로 동작하는데, 이는 맥 제어 요소를 통해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맥 계층이 멀티플렉서로 동작하게 되면 각각의 컴포넌트 캐리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물리 계층 파라미터들, 예를 들어 채널 코딩, HARQ, 데이터 모듈레이션, 리소스 매핑 등의 파라미터들을 각각 설정하게 됩니다. 다시 RRC 계층을 살펴보면, 일단 단말에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 가능한 것으로 네트워크에 알려지면, 네트워크에서는 릴리즈 10 규격을 통해 확장된 RRC 커넥션 리컨피규레이션 프로토콜 메시지를 통해 이들 세컨더리 컴포넌트 캐리어를 추가, 수정 혹은 종료시킬 수 있게 됩니다. 확장된 메시지 엘리멘트들을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경된 부분이 나오는데, 최대 4개의 세컨더리 셀을 추가하기 위한 메시지 변경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RRC 계층에서 연결 해제 시의 변경입니다. 이들 변경된 메시지를 통해 다운링크와 업링크 각각에 대해 사용되는 셀들의 정보, 즉
셀 아이덴티티와 ARFCN으로 표현되는 다운링크 캐리어 주파수 정보 등 커먼 인포메이션과 데디케이티드 인포메이션의 내용들이 전달됩니다. 커먼 인포메이션이란 해당 캐리어들을 통해 접속되는 모든 단말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보로서 밴드위스, PHICH와 PDSCH의 컨피규레이션, 그리고 TD-LTE의 경우 업링크 다운링크 컨피규레이션과 스페셜 서브프레임의 컨피규레이션 등이 해당되며 MB-SFN 서브프레임 컨피규레이션 정보도 다운링크 정보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릴리즈 9 규격에 오면서 브로드카스트 멀티카스트 캐퍼빌리티 정보가 Enhanced Multimedia Broadcast Multicast 서비스로 나타나게 되는데, 단말에서 믹스드 모드를 지원할 경우 LTE 라디오 프레임의 일부 서브프레임을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시에는 이 부분이 단말에 있어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eMBMS로 할당되는 서브프레임은 단말에서 확인할 필요가 없는 서브프레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링크에 관련된 정보들, 예를 들어 업링크 캐리어 프리퀀시 정보나 P라치, PUSCH와 같은 업링크 채널 컨피규레이션 혹은 업링크 파워 컨트롤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게 됩니다. 반면에 데디케이티드 인포메이션은 특정 단말에 대한 내용을 의미하는 정보로서 대표적으로 크로스 캐리어 스케줄링 정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크로스 캐리어 스케줄링은 단말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기능으로 단말이 네트워크에 등록할 때 전달되는 유의 카파빌리티 정보를 통해 지원 여부를 알리게 됩니다. RRC 계층을 통해 추가된 세컨더리 컴포넌트 캐리어는 맥 계층의 항목을 통해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 n번째 서브프레임에서 두 번째 컴포넌트 캐리어가 활성화되었다면 8 서브프레임, 즉 8ms 뒤에 해당 캐리어가 단말에게 준비가 되며 단말은 이를 사용하기 위해 PDCCH를 통해 제공되는 스케줄링 어사인먼트의 확인을 시작합니다. 동시에 이 시점에서 새로운 타이머가 동작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RRC 계층과 맥 계층을 통해 세컨더리 컴포넌트 캐리어가 활성화되었지만 PDCCH를 통한 스케줄링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이 타이머가 만료될 때 맥 계층에서 세컨더리 컴포넌트 캐리어를 비활성화시킵니다. 이 타이머는 무한대까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경우 세컨더리 컴포넌트 캐리어는 계속 활성화된 채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물리 계층을 보면 새로운 항목으로 크로스 캐리어 스케줄링이 있습니다. 크로스 캐리어 스케줄링이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와 인터셀 인터피어런스 캔슬레이션의 사용, 그리고 로드 밸런싱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크로스 캐리어 스케줄링은 단말에서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으로 단말이 네트워크의 어태치 과정 수행 중 전달되는 단말의 캐퍼빌리티 정보를 통해 지원 여부를 알리게 됩니다. 따라서 릴리즈 10 단말에서의 크로스 캐리어 스케줄링 지원은 단말에서의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캐리어 인디케이터 필드의 정보와 컴포넌트 캐리어의 연결은 RRC 계층에서의 동작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단말의 지원 여부와 관련되기 때문에 PDCCH 신호상의 UE Specific Search Space의 일부로 포함되며 PDCCH 신호의 그 외 나머지 부분은 릴리즈 8의 구조와 동일합니다. 모든 컴포넌트 캐리어들은 셀 인덱스로 번호 매김이 되며 이는 앞서 RRC 리컨피규레이션 메시지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우선 셀 인덱스 0은 항상 프라이머리 컴포넌트 캐리어를 의미합니다. 프라이머리 컴포넌트 캐리어는 자신의 PDCCH를 통해 스케줄 정보를 받습니다. 단말도 이에 맞춰 프라이머리 컴포넌트 캐리어 상의 PDCCH를 확인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컴포넌트 캐리어의 스케줄링은 2개 이상의 컴포넌트 캐리어를 이용하여 중복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예에서는 5개의 컴포넌트 캐리어들이 크로스 캐리어 스케줄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컴포넌트 캐리어 1번을 통해 컴포넌트 캐리어 1, 2를 리소스로 이미 할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컴포넌트 캐리어 5가 컴포넌트 캐리어 2를 리소스로 할당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크로스 캐리어 스케줄링이 활성화된 단말에게는 결합된 두 번째 컴포넌트 캐리어에서의 PDSCH 시작점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이는 단말이 결합된 컴포넌트 캐리어에 대한 피지컬 컨트롤 포맷 인디케이터 채널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RC 계층에서는 단말에게 각각의 컴포넌트 캐리어에서의 컨트롤 채널에 할당되는 OFDM 심볼의 범위를 알려줘서 PDSCH의 시작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실제 장비에서 이를 어떻게 시험할 것이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시연의 대부분은 실제 장비를 기반으로 하는 내용들입니다. 시연은 우선 시그널 제너레이터인 SMU200A를 이용한 신호 생성과 스펙트럼 분석기인 FSW를 이용한 신호 분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CMW500을 이용한 시연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RF 신호에 대한 시연은 FSW를 이용하여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CMW500과 개발 모듈을 이용한 프로토콜 측정의 로그를 이용하여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는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이용하는 상용 단말이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 모듈을 이용하여 CMW500과 개발 모듈 간의 상위 프로토콜 계층의 메시지 교신을 분석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구성을 이용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웨비나에서 보여지는 시연의 일부는 밴드위스의 제약으로 인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존에 준비되었던 화면을 이용할 것입니다. 먼저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베이스밴드 A에서는 2.6GHz 주파수에 마이너스 5dBm의 신호를 설정했고 베이스밴드 B는 1.8GHz에 역시 마이너스 5dBm으로 설정합니다. 사실상 이런 구성이 가장 실질적인 경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신호의 설정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6홬 변조 방식으로 더미 데이터를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설정으로 만들고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위해서 추가 설정 화면을 이용합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최대 5개까지의 캐리어 신호들에 대한 밴드위스, RF 파워, 딜레이 등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연에서는 5개의 캐리어를 주파수와 RF 파워의 차이를 두고 설정한 후 신호를 생성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파수 이격거리와 모든 신호들의 설정을 마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케줄드 셀 인덱스를 0, 1, 2, 3, 4로 설정하시게 되면은 각각의 셀들이 컨트롤 채널을 수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크로스 캐리어 스케줄링을 원하시면은 CIF 프리젠트를 모두 ON 하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케줄 셀 인덱스를 모두 2로 설정하시게 되면은 셀 인덱스 2번이 다른 컴포넌트 캐리어들의 스케줄 정보를 전송하는 시나리오가 됩니다. 이렇게 만든 PDCCH 설정에 추가로 컨텐츠 항목에 대한 설정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쪽으로 화면을 이동하면 리소스 할당을 위한 DCI 포맷에 대한 설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말에게 제어 채널을 전달하기 위해 어떤 캐리어 신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신호 생성에 대한 설정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아날라이저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FSW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화면으로 5개의 캐리어 신호들이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개의 캐리어는 1.8GHz 주파수에 3개 캐리어는 2.6GHz 대역에서 나타나고 있고 제너레이터 상에서 설정한 대로 신호가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캐리어에 대한 측정을 LTE 옵션 탭으로 만들고 첫 번째 LTE 옵션 탭에서는 2.6GHz 주파수와 LTE 밴드위스를 20MHz로 설정한 다음 두 번째 LTE 탭에서는 중심 주파수를 2.63GHz에 밴드위스는 15MHz로 설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LTE 모드에서는 중심 주파수를 2.57GHz로 설정합니다. 다음에는 1.8GHz에 위치해 있는 2개의 캐리어 신호로서 1.8GHz 중심 주파수에서 20MHz LTE 밴드위스로 마지막으로는 1.82GHz에서 10MHz LTE 밴드위스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된 각각의 캐리어 신호들은 5개의 탭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신호 측정에 대해 오토 스케일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측정 항목을 확대하여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EBM vs 심볼 화면을 드래그 앤 드롭식으로 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줌을 하실 수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토 스케일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측정 결과를 멀티뷰를 통해 한 번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작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세하게 보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탭 설정을 변경하면은 표시되는 결과 화면 크기를 다르게 하여 볼 수도 있고 특정 항목만을 비교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EBM을 줌해서 보시는 데든가 아니면 EBM vs 심볼을 확대해서 주파수축 EBM과 심볼축 EBM을 동시에 비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FSW 스펙트럼 분석기를 통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신호 분석을 보셨고요. 두 번째로 FSW의 멀티 스탠다드 라디오 애널라이저 기능을 이용한 측정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SMU 시그널 제너레이터 설정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SMU 200A의 화면입니다. 일단 새로운 신호를 설정하기 위해 프리셋을 하고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신호의 시나리오를 로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미리 만들어진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LTE 신호와 와이드밴드 CDMA 신호가 동시에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신호의 준비가 끝났고요. 다시 FSW로 가서 측정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은 FSW 측정 화면으로 3개의 신호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E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신호가 왼쪽에 있고 우측에 WCDMA 신호가 있습니다. 멀티 스탠다드 라디오 애널라이저 측정을 위해 측정 모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프리퀀시는 2.65GHz로 설정하고 FSW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대 IQ 분석 대역 폭인 160MHz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IF 오버로드를 피하기 위해서 레퍼런스 레벨을 약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3개의 신호들과 이에 대한 시험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시험과 비슷합니다. LTE 신호는 센터 프리퀀시를
1.59GHz로 선택하고 신호의 밴드위스는 20MHz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2.7GHz 주파수에서는 WCDMA 신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멀티 스탠다드 애널라이저 기능은 굉장히 독특한 기능으로서 전체 분석 대역폭인 160MHz 전체에 대한 IQ 데이터를 한 번에 받아 동시에 측정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MSRA 뷰에서 보시는 왼쪽의 LTE 캐리어에 대한 시험과 오른쪽의 WCDMA 측정은 완전히 동일한 순간의 측정 데이터로부터 나온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MSRA 기능에서 보여드린 측정 결과들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LTE 측정에서 EBM 대신 EBM vs 심볼과 같은 다른 측정 항목을 선택하거나 WCDMA 측정에서 EBM vs 칩을 선택하신다든지 측정을 위해 오토 스케일 기능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LTE WCDMA 멀티뷰 화면에서 각각의 항목들은 따로따로 설정하여 비교하는 자유로운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화면 윗부분에 보이시는 측정은 3개의 캐리어들이 보이는 스펙트럼 도메인이고요. FFT가 된 IQ 도메인상의 스펙트럼입니다. 아래쪽에서 보시는 것은 IQ 데이터로부터 나온 측정 결과로서 여러 신호에 대한 동시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SMU와 FSW를 이용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MW500과 FSW를 이용한 시연입니다. 현재까지 LTE Advanced Carrier Aggregation을 지원하는 상용 단말기가 출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시연은 CMW의 RF 부분을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해 보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각각 기기들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정과 이에 따른 설정 등을 화면을 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CMW500의 프로토콜 시험기로 설정한 상태에서 하위 계층에 대한 APA 시나리오, 즉 물리계층 시험 시나리오입니다. 프라이머리 셀과 세컨더리 셀에 대한 여러 다른 설정으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시나리오들과 같은 셀을 이용하는 시나리오들이 보입니다. 오늘 시연에서는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셀에 대해 10MHz로 동일한 설정을 각각 이용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각의 셀에 대한 설정을 조절하기 위해 메시지 컴포저 소프트웨어를 통해 설정 파일을 열고 주파수와 같은 일반적인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운링크 설정을 위해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셀의 주파수를 2.1GHz 범위로 각각 설정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프라이머리 셀과 세컨더리 셀에 대해 서로 다른 리소스 블록들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부분이 FSW를 이용하여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듯이 프라이머리 셀의 RIV 설정값을 0에서 1200까지, 즉 10MHz 리소스 블록을 절반까지 할당하고 다시 1212부터 즉 축정 주파수 오프셋을 통해 중간부터 할당하여 99까지 거의 전체를 할당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세컨더리 셀에 대한 RIV 설정인데 프라이머리 셀에 대해
다른 순서로 RIV 값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이 시나리오를 이대로 실행할 경우 어떤 신호가 나오게 되는지 FSW를 이용하여 확인할 것입니다. FSW500이 셀 설정을 하고 있고요. 세컨더리 셀의 신호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FSW에서 보시겠습니다. 앞선 시연에서 보여주셨던 MSR의 모드를 이용하여 두 개의 캐리어 신호가 프라이머리 셀, 세컨더리 셀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캐리어 신호에 대해 파워버스 리소스 블록 측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멀티뷰 기능으로 여러 측정 항목이 동시에 측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CMW500에서 신호의 설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라이머리 셀 신호에 대해 RIV 0을, 세컨더리 셀의 신호에 대해 RIV 1200으로 설정하도록 OK번을 누르고요. 화면을 보시면은 전체 리소스 블록 대비 약 절반으로 세컨더리 셀의 신호가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진행되면서 계속 설정이 바뀌게 되면 이를 FSW 화면에서 계속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설정으로 바꾸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리소스 블록 할당이 나타나며 마지막으로 나오는 설정은 프라이머리 셀에 대해 리소스 블록을 모두 할당하고 세컨더리 셀에 대해 아주 일부분만 할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계층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셨고요. 시나리오 운영 후 생성된 로그를 이용하여 개발 모듈과 CMW500 간 상위 프로토콜 계층의 교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시험 로그를 기반으로 RRC 교신 중 물리계층과 맥 계층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볼 메시지는 셀을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각각의 셀들은 설정된 내용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셀은 10MHz 밴드위스로 설정되며 셀 ID는 0번으로 ARFC에는 2200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셀이 프라이머리 셀이 됩니다. 두 번째 셀은 설정이 달라지는데 우선 셀 ID는 1번으로 ARFC에는 2000번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그를 따라 내려가면 다른 개발 모듈과 CMW500 장비 간의 여러가지 프로토콜 송수신 내용들, 예를 들어 여러가지 설정 메시지들을 포함하는 시스템 인포메이션 블록의 전달과 단말에서의 캐파빌리티 정보의 전송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릴리즈 10에 관련된 프로토콜 메시지가 될 텐데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RRC Connection Reconfiguration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면 이 특정 단말을 대상으로 설정된 세컨더리 셀의 구성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프라이머리 셀 ID는 1로 주파수는 2000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 단말에 대해서 전달된 세컨더리 셀의 정보입니다. 로그를 따라 좀 더 내려가면 리소스의 할당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내용이 다운링크 어사인먼트 컨피규레이션 메시지에서 나타납니다. 이 메시지에서는 DCI 포맷 1A로 그리고 그 외 모듈레이션 코딩 스킴에 대한 내용이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이동성, 즉 모빌리티에 연관된 메시지인데요. 모빌리티 제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RRC Connection Reconfiguration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선 단말에게 새로운 타겟 피지컬 셀 ID 정보를 아까 보신 세컨더리 셀의 셀 ID와 주파수로 설정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말에게 모빌리티 측면에서 프라이머리 셀과 세컨더리 셀 간 이동을 하라고 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이후 단말에게 정상적으로 인식된 것으로 응답되는데 이 응답은 뒤에서 나오는 RRC Connection Reconfiguration Complete 메시지에 포함되어 단말에서 전달됩니다. 다시 프로토콜 메시지 교신이 계속 진행된 후 마지막에서 우리는 셀 릴리즈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RRC Connection Reconfiguration 메시지에서 처음 나타나게 되는데 세컨더리 셀이 to release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컨더리 셀의 연결을 끊고 마지막으로 가면 모든 연결이 종료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CMW500과 개발 모드를 이용한 프로토콜 시험과 내용을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LTE Advanced Carrier Aggregation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과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셨고요. 지금부터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은 한정된 스펙트럼 문제와 IMT 어드밴스드를 통해 요구되는 더 높은 데이터 전송률에 대한 대안입니다. 실제로도 현재 이동통신 업계에 LTE 어드밴스드의 여러 기술들 중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칩셋과 핸드폰 개발 면에서도 여러 가지 변동들이 예상됩니다. 먼저 수신단에서는 캐리어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개발의 복잡도가 증가할 것입니다.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은 PDCP, RLC와 같은 상위 프로토콜 계층이 아니라 RRC 계층에서의 파라미터와 맥 계층에서의 활성화를 포함하는 내용이며 특히 맥 계층이 멀티플렉싱 엔티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컴포넌트 캐리어에 따라 물리 계층의 업링크 파워 제어, 버퍼 스테이터스, 파워 헤드룸, 타이밍 어드밴스와 같은 항목들이 영향을 받게 되며 특히 이는 크로스 캐리어 스케줄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RF 프론트엔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와이드밴드 파워 앰플리파이어나 튜너블 안테나, 플렉시블 스위치 등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추세는 이미 3GPP에서는 릴리즈 11과 릴리즈 12를 통해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인핸스먼트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릴리즈 11에서는 타이밍 어드밴스드 그룹스라는 기능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세컨더리 컴포넌트 캐리어에서의 P라치 프로시저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TD-LTE 측면에서는 컴포넌트 캐리어들이 서로 다른 밴드에서 동작할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업링크, 다운링크 컨피규레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확장들이 더 있겠지만 이들 CA 엔핸스먼트가 2012년 말 이전에는 확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GPP 릴리즈 12에서의 논의사항을 보자면 심지어는 릴리즈 8과 호환이 더 이상 되지 않는 새로운 캐리어 타입까지 논의가 되고 있고 사실상 가장 큰 변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캐리어 어그리게이션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3GPP 릴리즈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시연 등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로덴 슈바르츠 코리아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성환님,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설정하고 있는 게 멋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파수 5개를 설정하고 DCI 포맷 등을 다 맞추고 있는데 채널 스테이트 설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채널 환경에 따라서 CA 퍼포먼스가 상당히 다를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채널 스테이트 설정하고 그 채널 환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네. 이제 RF 시험 쪽에서 이제 페이딩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연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저 질문 내용으로 봤을 땐 지금 저희 아까 그 장비 시연에서 나왔던 그 시그널 제너레이터 쪽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그 페이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된 그 시뮬레이터 장비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네네. 연동시켜서 동작을 하는 게 가능해요. 네네. 다만 그 이제 규격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까지 그 관련된 내용이 다 완성은 안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아마 왜냐하면 이 규격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그런 환경들에 대한 어떤 변수를 놓고 시험을 하려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일단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스터디가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고요. 이런 게 반영이 된 어떤 규격이 나오고 네. 이제 어떤 조건이 완성이 된다면은 거기에 맞는 시험과 어떤 리ኳ어먼트가 따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앞으로 유튜브 방송 오늘 같은 형태들은 여러분들 그 PC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 아니면 스마트 뭐 패드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디바이스 하나씩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박지규님, LTE 물리층의 파라미터에서 송신 대역폭이 다른 사용자들은 사운딩 채널을 주파수 영역에서 공유하게 되는데 이때 시스템 동기화 및 무선 자원 할당 과정 시 전력 소모는 어떤지요? 주파수 효율성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이제 이 실제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내용이 이제 단말 터미널에서 어떤 RF 특성을 시험을 할 수 있고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조율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들로서 이제 저희가 시연을 해드린 건데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실제 그 단말들이 동작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실제 네트워크 상태에서의 네. 그런 그 환경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걸로 생각이 돼요. 네, 현재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이 LTE 어드밴스는 다 완성이 된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지금 아까 뭐 페이딩이라든지 이런 거와 같이 묶어서 이제 같은 맥락이 될 것 같은데 그 현재까지는 어떤 부분은 아직까지도 스터디 단계인 부분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두고 보면서 이거를 그 실제 네트워크 환경과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분명한 거는 그 뭐 단말 입장에서 보더라도 전력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분명히 그 저희 그 오늘 PPT에서도 이제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챌린지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 소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RF가 2개가 동작을 한다, 3개가 동작을 한다. 그렇죠. 분명히 부하가 더 걸릴 거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이게 실제 완성이 돼가면서 계속적인 고려의 대상으로서 아마 어떤 결과물들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 어떨까요? 뭐랄까 요즘 우리가 이제 이런 통신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뭐 와이브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있으면 이게 될 것 같다가 그거를 점핑해서 다른 게 나와가지고 그것이 대세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장 상황도 네, 무시할 수가 네. 없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이제 LTE 다음에 LTE 어드밴스일 것 같지만 우리 또 1년 뒤에는 2년 뒤에는 뭐 다른 게 또 그것이 주류가 된다든지 다른 변수 때문에 그럴 어떤 뭐 상황이나 그런 것도 없을까요? 실제로 지금 현재 저희가 뭐 저도 이제 들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이 우리가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건 릴리즈 10에 대한 이제 LTE 어드밴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미 3GPP나 이쪽에서는 릴리즈 11에 대한 얘기도 이미 나오고 있고요. 아, 네. 릴리즈 12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오. 있고 심지어는 워킹그룹 내부적으로는 뭐 이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릴리즈 15까지 이미 플랜이 되어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놓고 보면 분명히 앞으로 이게 끝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될 거고요. 네. 그렇게 치면은 이게 얼마만큼 빨리 이런 어떤 변화들이 생길 거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한관주님, L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음성 대역의 4G를 사용하는 것은 멀티 CA로 지원하기 때문인가요? 이 음성 대역의 포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 멀티 CA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멀티 캐리어하고 지금 의미를 네네. 섞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멀티 캐리어하고 CA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멀티 캐리어는 주파수를 동시에 사용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멀티 캐리어와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은 서로 약간 개념이 다르다고 봐야 되고요. 뭐 죄송합니다만 아까 그 문의하신 내용은 한 번 더 좀 자세한 내용을 저희 쪽으로 주시면 네네.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고요. 자, 노상규님, LTE 어드밴스에서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을 사용하면서 베이스밴드에서 여러 컴포넌트들의 개발 환경도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로데슈바르즈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예, 뭐
그 LTE 어드밴스가 분명히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LTE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환경적인 변화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리고 당연히 저희 같은 이 장비 제조 회사도 이제 관련된 내용이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우선적으로 이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큰 건 이제 결국 주파수 대역폭입니다. 네. 이 이론상으로 이게 그 중간에 이제 내용도 나왔었습니다만은 최대 100MHz까지 그 밴드위스가 넓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오늘 시연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저희 SMBV라든지 이런 그 FSW 같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밴드위스를 굉장히 많이 넓게 가져갈 수 있고 특히 뭐 FSW 스펙트럼 장비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겠지만은 160메가까지의 스펙트럼 밴드위스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러 가지 확장된 기능들을 선보이고 있고요. 뭐 특히 뭐 저희 오실로스코프를 얘기를 한다면은 그 경우에도 특히나 오실로스코프 같은 경우 대역폭이 우리가 얘기한 그 제품의 그 스펙에 나와 있는 그 대역폭을 동시에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뀐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저희도 이제 그 국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나 프로모션들이 또 같이 동시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오실로스코프 같은 경우 보상 판매라든지 워런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네.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쪽으로 한번 문의를 주시면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창주님, 업링크에서 어드밴스드로 오면서 PUCCH와 PUSCH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지요? 지금 LTE 어드밴스로 넘어오면서요. 예,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PUCCH와 PUSCH 이제 그 컨트롤 채널과 이제 네. 데이터 채널인데요. 네. 요거를 동시에 보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이게 뭐 동시에 보낸다라는 얘기가 결국 시간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시간적으로 동시에 보내는 건 가능한데 이거를 겹쳐서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반대는 이제 주파수 상에서는 요거를 분리를 하는 개념으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느 한쪽에서는 구분은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 우리가 사용하는 네. 주파수 대역폭의 그 양쪽 가장자리 이제 뭐 그 리소스 블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쪽 서브 캐리어들을 이용을 해서 컨트롤 채널들을 보내면서 이제 이 안쪽 가운데 부분에 있는 그 주파수 대역폭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네. 주파수상에서는 분할이 되어 있지만 시간상으로는 동시에 보내는 이런 모양새를 가져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조영석님, 그만큼 그건 이제 대폭 넓어서 가능한 거겠죠? 뭐 충분히 그런 네. 부분도 연관이 될 수가 있겠죠. 조영석님, 분석 이후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해야 하는지 가이드도 제공이 되는지요? 지금 오늘 보신 이 시연에서는요, 뭐 어떤 부분 어떻게 디버깅을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다루기가 너무 광범위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네. 사실 저희 쪽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내용도 많이 있고, 또 저희 쪽에서도 거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같이 공유를 해야 될 부분도 많을 거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여기서 오늘 다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관련된 내용으로 염두에 두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뭐 어차피 오늘 제 이메일 주소까지 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제 연락을 주시면은 네. 저희가 관련된 내용으로 내용을 확인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정호님, 보통 C에 있는 주파수 간의 이득 차이로 인해서 링크 임밸런스 극복이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한 로우 프리퀀시 SCC에 이득 보상을 위한 파라미터 등이 규격적으로 명기되어 있는지요? 아직까지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는 말 그대로 두 개의 주파수를 결합을 해서 쓸 수 있다. 네. 뭐 요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의 완성된 부분으로 우리가 접하게 되지만은 네. 그게 그렇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네. 실제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추후에 또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그 변화하는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생기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설문조사 하고 있으면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윤영식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런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참조할 만한 사이트나 책자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거 뭐 저도 뭐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그럴 네, 때 네. 많이 참조를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사이트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뭐 주로 이제 검색을 해서 연관된 내용으로 이제 많이 네. 찾아서 다니는 편입니다. 네네.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 우리
흔히 사용하는 정보의 바다에서 음. 얼마든지 내용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석진님, LTE-CA의 단말에서 2개 이상의 밴드에서 송신 신호를 출력하게 되는지요? 이 경우 송신 신호 크기를 제한해야 할 텐데 2개 신호의 송신 크기를 동시에 최대로 출력하지는 못할 듯한데 그 부분에 대한 알고리즘이나 규격이 있는지요? 일단 그 2개 이상의 밴드에서 송신 신호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에서 그 한 부분만을 말씀을 하신 셈이에요. 네. 이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 한 개 밴드 내에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어쨌든 간에 단말 입장에서는 전체 출력 파워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이 그 관련된 알고리즘이나 규격에 대한 부분은 그 저희 쪽에서 말씀드리면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관련된 앰프라든지 이 RF 칩에서의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부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 스펙 자체는 현재까지는 뭐 그게 연관되는 내용으로 계속 스펙이 릴리즈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RF 규격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까지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더 두고 보시면은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네. 자, 제이슨 팍인 분, LTE 글로벌 사업자들의 캐리어 밴드가 설명하신 스펙처럼 각 통신사가 할당받은 대역만 운영하면 글로벌 로밍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지요? 사업자 간에 예를 들면 SKT하고 VGW 로밍 계약이 되어 있다면 LTE 연동이 되는지요? 요 부분은 기술적으로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WCDMA만 하더라도요. 네. 실제 사용하는 밴드가 전 세계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밴드 1을 씁니다만은 미주 지역 같은 경우는 같은 WCDMA인데 800메가 대역을 또 사용을 네. 하시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 밴드가 다르다는 게 로밍에 대한 어떤 제약 조건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네. 다만 로밍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기술적인 부분도 연관이 있지만은 그 사업자 간에 지금 여기서도 지금 SKT와 이제 보라이존을 이제 네. 예를 들으셨는데요. 사업자 간의 어떤 협약에 의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서 이 시장이 실제 열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모양들이 나올 것 같고요. 밴드가 다르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닐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김수열님, SKT에서 얘기하는 멀티 캐리어와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의 차이점과 저용사 및 전망이 궁금합니다. 그 멀티 캐리어 부분하고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은 같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이제 그 데이터 스루풋을 우리가 어떻게 향상을 시킬 거냐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건데요. 네. 다만 멀티 캐리어는 그 사용되는 이 신호 RF 주파수가요. 네. 번갈아 가면서 쓰는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단말기가 네. 2개 이상의 밴드를 지원을 한다. 그런 경우에 한쪽 특정 밴드가 어떤 지역에 따라서 분명히 안 좋은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 남은 다른 한쪽 밴드로 옮겨가서 쓸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는 게 이제 멀티 캐리어의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은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동시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데이터 스루풋 면에서는 분명히 훨씬 나은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김인태님, CA가 LTE 릴리스 10부터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릴리스 8부터 지원되는 건지요? CA는 릴리즈 10에서 나오는 기능입니다. 네네. 릴리즈 8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는 알겠습니다. 부분입니다. 백영성님, LTE 어드밴스드에서 CA를 구현하려면 피지컬 레이어가 5개가 필요한 건지요? 지금 레이어별로 얘기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런 프로토콜 레이어에 대한 구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중간에 사실은 이 웨비나에서도 나왔었습니다. 네. 실제 우리가 이 물리계층 그 위보다 상위 계층 이 프로토콜에서는 사실상 이런 그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해서 네네. 어떤 다른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물리계층에서 이거를 멀티플렉싱을 시킨다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 이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 현재 얘기되고 있는 거는 이론상으로는 5개까지 이 컴포넌트 캐리어를 연결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제 그럼 이게 나올 때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현재는 최초는 2개만 가지고 할 것 같다라는 식의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꼭 5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그때그때 그 요구되는 리ኳ어먼트에 맞춰서 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태님, 아까 시연에서 보여주신 CMW 5000에서 CA 테스트 하려고 할 때 프로토콜 테스팅으로 TC를 돌려서 진행된 것 같은데
프로토콜 테스팅 말고 그냥 시그널 제너레이터에서 LT, CA 세팅해서 테스트하는 모듈이나 방법은 없는지요? 죄송합니다만은 좀 늦게 들어오셨나 봐요. 네네. 예, 저희 시연 오늘 준비됐던 내용이요. 이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CA를 그 생성을 하고 요거를 분석하는 과정이 중간에 이제 화면이 나왔었기 때문에요. 네네.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네네. 요건 아마 제 생각으로는 다시 보기를 한번 네. 보시면 확실해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김수열님, LT 어드밴스드로 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술 중 CA와 SON, HNet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CA는 한편으로는 이 그 SON이나 햇넷과 같은 기능들을 글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편할지 모르겠네요. 그 셀프 오거나이징 네트워크하고 햇넷 기능을 위해서 네.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일종의 기반 기술처럼 디자인이 된 면도 어느 정도는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어차피 뭐 햇넷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여러 개의 다종의 그 스탠다드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서로 다른 어떤 스탠다드의 이기종 신호가 단말에게 제공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붙여서 쓸 거냐. 네. 뭐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독립적인 어떤 기능처럼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서로 같이 서로를 이용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창주님, 말씀해 주신 부분 알겠고요. 시간적으로 같으면 보내려는 데이터보다 컨트롤이 빨라야 할 것 같은데 동시에 어떻게 보낸지가 궁금합니다. 이 PUCCH가 동시에 나온다라고 하는 건 이제 물리 계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게 실제 이 스케줄링에 대한 부분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데이터 블록보다 먼저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다만 지금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제가 피지컬 레이어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일단 스펙트럼 상으로 이게 분리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좀 더 자세한 부분을 저희가 관련된 자료와 함께 회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홍성우님, 혹시 무선 충전에 대해서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글쎄요. 무선 충전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어떤 뚜렷한 백그라운드는 사실 저희가 보진 못했고요. 네. 글쎄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저도 좀 고려를 네, 해봐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이도현님, 같은 주파수 사용 시 속도 감쇄 및 잡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그 스펙이라든지 혹은 관련된 구현 사항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아직 이게 다 완성이 안 돼서 네. 그 3GPP 내 RAN4에서 지금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시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댓글에서 지금 박종곤님, 제인슨팡님, 서로 아주 서로 관점을 아주 서로 잘 공유해 주셔가지고 아주 우리가 예. 답변에 대해서 아주 좋습니다. 네, 이런 문화 좋습니다. 네. 자, 유미연님, 경쟁사보다 로데 슈바르스의 오실로스코 장점 딱 두 가지만 알려주세요. 그 계측기 쪽에서의 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처리 타임, 프로세싱 타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이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 샘플링 속도 면에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희 쪽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제품에 있어 가지고요. 굉장히 신뢰도를 저희가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저희 쪽의 어떤 어드밴티지라고 네. 해야 될까요?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아주 여러분들 좋은 질문들, 좋은 관점들 많이 공유해 주셨고요. 또 오늘 이런 시간 좀 마련하시려고 최종 차장님 너무 많이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사실 뭐 그냥 자기 회사 제품 얘기만 해도 되는 건데 본인이 또 이렇게 또 공부 다 하셔가지고 LTE 어드밴스부터 다 공부하시기도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방송 중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죽을 뻔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분께서 이렇게 고생하셔서 이런 걸 좋은 걸 공유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관점을 서로 알게 되고 또 이거 관련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한 공간에 모일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렇게 저는 이제 밴드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최차님처럼 공부 좀 하셔가지고
저희는 제품 얘기 또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이렇게 새로운 어떤 신기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스터디해가지고 저희하고 이렇게 같이 공유해주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관점 하고 이런 좀 문화가 이런 우리 기술 분야에서도 같이 더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맙고요. 마지막 한 말씀 좀 마치는 걸 하죠. 네. 예, 뭐 저희가 지금 뭐 이 LTE 어드밴스 같은 경우 특히나 이게 새롭게 또 나오는 기술이고 네. 또 이 기술의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쫓아갈 것인가, 또 네네. 어떻게 우리가 선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뭐 이거는 저희 쪽에서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얼마든지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음. 그 여러분과 함께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음. 파트너로서 네. 저희의 모든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나 네네. 필요하신 부분을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클로징 멘트라고 하면 뭐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네네. 연말연시인데 네. 모두 다 즐거운 연말연시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 뭐 저하고야 뭐 계속 또 볼 거니까 하여튼 오늘 오후 잘 보내시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같이 이렇게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관점들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같이 서로 공유하는 그런 문화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